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정성훈입니다. 예, 저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친숙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간, 모빌리티, 모빌리티스, 정보 협력 플랫폼의 미래라고 해서 잠깐만요. 이게 잘 안 먹나 보네요. 예. 예, 어쨌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빌리티라는 거는 우리 나라 말로 하면 이동성입니다. 이동입니다. 근데 모빌리티스는 이 이동을 둘러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힘을 얘기합니다. 자, 강릉에 서울에서 강릉까지 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시대를 본 겁니까? 모빌리티를 위한 모빌리티스 시대를 본 겁니다. 거리를 좁혀가기 위한, 접근성을 좁혀가기 위해서 사회적, 글로벌, 로컬 차원에서 다 같이 진행이 됐던 거죠. 사회적, 정치적, 또 경제적, 또 문화적인 어떤 힘이 오늘날 서울과 그 강릉에 또는 서울과 평창에 이 접근성을 개선하게 된 거죠. 단순한 이동의 문제가, 우리가 거쳐 나가고 있는 단순한 이동의 문제가 굉장히 거대한 국가 체제와 굉장히 거대한 인간의 세계와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모빌리티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 다양한 방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이 문제는 지역, 장소, 공간을 떠나서는 도저히 논의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주제를 공간 모빌리티, 모빌리티스라고 정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가 같고요.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부분은 좀 딱딱하긴 한데요.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두 분의 저서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지리학자인 윤신희 선생님께서 모빌리티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미 우리 인문학에서는 이 모빌리티와 생활세계, 모빌리티와 인프라스트럭처, 모빌리티의 저스티스,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근자에 작년, 재작년을 통해서 이 저작물들이 굉장히 많이 대중적으로 나와서 제가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모빌리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금 일반적이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모빌리티는 교통 분야에서 얘기하는 이동성이라는 용어가 될 수 있고요. 또 이동 과정에서 수월성과 편의성을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모빌리티죠. 그 외에 화물하고 정보의 이동 자체도 실질적으로 광의적 차원에서 우리가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모빌리티스는 실질적으로 1980년대 영국의 사회학자 존 어리가 제안을 했습니다. 모빌리티의 기존의 개념을 끌어안고 몇 가지를 더 나갑니다. 존 어리는 지금 돌아가셨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뭘 했냐? 이거에 관련된 기술, 이거에 관련된 인간의 이동을 촉진시키는 기술, 이것과 관련된 물리적인 시설도 모빌리티의 영역이고, 그래서 나는 모빌리티 플러스 모빌리티스라는 용어를 쓴다. 둘째, 이동의 장소가 로컬, 이런 지역 영역만이 아니라 국가, 글로벌 차원에서도 되고, 이동의 주체가 사람만이 아니라 이미지와 정보도 이동의 주체이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다양한 공간 규모에 따라서 이러한 이동이 일어나는 것도 모빌리티스의 하나의 대상이다. 그다음 네트워크 컴퓨터, 우리가 이제 다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개인 대 다자, 다자 대 자자 간을 통해서 우리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또 하나 우리도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정보가 이동되고 우리의 생각이 이동이 되는 이러한 부분도 모빌리티의 개념입니다. 굉장히 큰 개념들이죠.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것들을 커버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나옵니다. 자, 이런 모든 사상과 사물을 흐름을 조직하는 하부 시설, 그 경계와 게이트와 같이 실제적 이동이나 잠재적 이동을 제한하고 조정하는 규제도 역시 뭐다? 모빌리티스의 하나이다. 우리가 늘 하나씩 얘기될 때마다 많은 사회적 논란 속에서 이루어지는 고속철도 문제라든지 우리나라만이 아니죠. 신공항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무슨 문제다? 모빌리티 문제다. 이 모빌리티를 위해서 결국 어디가 조직이 된다? 지역사회가 조직이 되고 국가가 조직이 되고 세계가 조직이 된다. 그러니까 이 모빌리티의 문제는 단순한 그냥 이동성이고 그러한 어떤 기술만이 아니라 이 기술과 이동성을 둘러싼 모든 사회, 경제, 문화, 이 공간 조직을 모빌리티스라고 얘기하고 이거의 특징은 관련이 돼 있다. 연결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잠깐만요. 이게 잘 안 움직입니다. 어디를 보고 해야 되나요? 두 번째는 사회적 담론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하는 게 더 나아요? 아니 이게 잘 안 돼. 이게. 네. 자, 그 다음에는 사회적 담론. 제가 내려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는 이 모빌리티는 우리가 사회 계층 간의 이동도 포함합니다. 자, 이거는 조금 확대가 되는데요. 자, 이건 이겁니다. 사회 계층 간의 이동이 포함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에서 계층 단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모빌리티의 권한이 강해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G를 쓰는 핸드폰도 2G를 쓰는 국가가 있고 5G를 쓰는 국가가 있고 이제 앞으로 7G를 쓰는 국가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의 전송 속도와 이 역량은 결국은 모빌리티의 역량을 얘기하는 거고 결국은 이것은 국가나 사회 집단의 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빠른 속도의 데이터를 접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더 많은 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면서 이 네트워크의 부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뿐이 없다라는 게 이동성의 개념입니다. 자, 이거는 철저히 공간과 엮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소와 엮여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장소에서 지금 열심히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여기에 보이지 않는 인터넷 네트워크가 다 끊긴 장소는 어떻게 될까요? 이동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의 정보와 우리의 오늘 하는 회의 활동은 유튜브를 타고 실시간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전국을 떠돌아다닙니다. 자, 누가 선택해서 이걸 볼까요? 또 누구가 이걸 선택하지 않을까요? 이동성의 문제는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도 되지만 우리가 선택받은 문제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빌리티스의 담론은 결국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경제적 자본은 화폐나 이런 경제 생활을 통해서 얻는 그 자본 자체, 이익을 낳는 자본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사회적 자본은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자본, 경제적 자본을 뛰어넘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다? 모빌리티의 자본으로 이동하고 그 또 이후에는 모빌리티 자본을 통해서 네트워크 자본으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빌리티 국가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우리는 모빌리티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모빌리티스 국가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자, 우리는 이미 헌법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성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성이 헌법에 명시된 자유입니다. 근데 왜 이동이 제한되나요? 왜 강남에서 다들 우리는 살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더 좋은 시설 가서 살지 못할까요? 자, 이동성의 문제입니다. 모빌리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모빌리티스의 문제에 우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제가 몇 가지를 건져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 모빌리티의 개념하고도 맞물려 떨어집니다.
국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오늘 이 자리가 존속할 수 있었던 건 헌법 123조에 의해서 존속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이동성이 떨어지는 거죠.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죠. 사회계층이 지역계층에서 굉장히 분리되어 있는 거죠. 같은 동일한 대한민국에 살아도 우리는 수도권에 사는 것과 그렇지 못한 지역에 사는 것에 대한 상당한 생활의 마찰력을 느끼는 거죠. 이동성 국가죠. 이동성 국가인데 이동성 자체를 그동안 생각을 안 해온 국가죠. 20년 전에 이제 이걸 개선하고자 이제 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20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지금 뛰고 있는 국가죠. 자, 이게 이동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빌리티스의 자본과 네트워크 자본, 오늘 조금 더 보완을 했습니다. 요 내용에는 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자본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모빌리티 자본은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본. 잘 안 보여요? 가까이 하세요. 네. 예, 이거 잘 안 되는데. 예. 예, 아니, 내가 넘길게. 자, 갑자기 대사를 까먹었어요. 제가 하다가 단사 공개. 예, 자원 또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네트워크 자본은 아시는 것처럼 멀리 흩어져서 존재하는 다양한 네트워크의 결정점들을 내가 어떻게 장악하고 있느냐, 얼마나 또 그 네트워크들을 활용할 수 있느냐, 굉장한 자본이 되고 있죠.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든지 우리가 카톡이라든지 우리 단톡방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피해가기도 하고 거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네트워크 자본이 된, 이동성과 결부된 네트워크 자본이, 모빌리티 자본과 결부된 네트워크 자본이 굉장히 중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이 모빌리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이동성의 마찰력을 가급적이면 모든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사는 국민들이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법을 또 다른 이동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문제가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는 우리가 국가균형 발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정책 수립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동성의 개념을 조금 더 추가시켜 가면서 뭔가 우리의 지금 뭐 다양한 이모빌리티라든지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새로운 국가균형 발전에 정책적 화두를 삼는 것이 어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 이것도 결국 이동성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또 그 사회복지에 대한 접근의 권리, 또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권리, 이동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80년 이후에 그 존 어리가, 랑카스터 사회학과의 교수이던 존 어리가 이 모빌리티스라는 화두를 던진 거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잘 나가고 새로운 기술이 접목돼서 좋은 시대가 형성이 된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그 이전부터 여기에 맞물린 인간 생활에, 그리고 사회생활의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한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빌리티와 공간관계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미 뭐 말씀을 다 드렸지만 여기서 모빌리티스라는 부분들은 이러한 단순한 이동적 특성이 굉장히 많은 것들과 연계가 되어 있고, 우리의 모빌리티를 좌지우지하는 보이지 않는 이 네트워크의 힘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는 앞으로 10년 안에 자율주행의 기본적인 틀도 보게 되는 것이고, 개인적인 어떤 모빌리티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이미 지금 나와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개인적이든 자율주행이든 혼자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도시 평면이 사선으로 이루어지면은 이러한 그 역량들은 극대화될 수가 없습니다. 비선형의 도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이제 특정 장소에 종속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환하는 실체를 끊임없이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커피숍에 있어도, 오늘 이 회의석상에 계셔도 여러분들의 네트워크, 여러분들의 모바일, 핸드폰 네트워크를 타고 우리는 다양한 공간을 지금 막 침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펼쳐지는 것도 다양한 공간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5가지 상호 의존적 모빌리티가 5가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첫째는 우리 사람 자체의 이동이죠. 물리적으로 사람이 이동하지 않고는 뭐 사실 어려운 국면이죠. 자, 이동이 있고, 그다음에 사물이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상상이 이동을 하고, 우리 통신 이동이 있고, 가상 이동이 있고, 다양한 이동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그거에 대한 공간의 변화를 살펴보면요, 여기 있는 내용의 기본은 이희상이라는 우리 지리학자가 또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 핵심적인 것들을 여기서 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차 시대가 있고 자동차, 비행기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모빌리티의 일반적인 개념을 접해왔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부지불식간의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사이 공간입니다. 인터스페이스입니다. 이 사이 공간은 우리에 있는 생활 지점 사이의 이동 경로 및 중간 지점을 사이 공간으로 명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상에서도 우리가 휴대폰이나 SNS, 전화 등을 통해서 부재적 현존을 유지하죠. 여기는 있고 거기는 없고, 여기는 없고 거기는 있고, 이런 부재적 현존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사이 공간을 타고 흘러 들어갑니다. 공항 같은 곳에서는 실질적으로 면대면 회의실이라든지 이거를 통해서, 이 사이 공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그 해체를 하기도 하고 다시 우리가 결속이 되기도 하는 이런 사이 공간이 우리 삶에 등장을 합니다. 시공간의 거리도 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공의 압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그 물리적 공간과 인터넷에 등장한 이러한 이 전자 공간의 어떤 축소를 갖고 왔고, 그러나 이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가상 공간에서는 우리가 기울기가 없는 수평 공간을 계속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동시적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여기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핸드폰을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고, 여러분은 이메일을 통해서 지금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회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곳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존과 부재의 경계는 굉장히 축소가 되어 있죠. 자, 이 그림을 보시죠. 굉장히 유명한 지리학자죠. 1970년대 하게 스트란트라는 지리학자는 그 시공의 지리학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70년대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은 일정한 일상생활의 이동 경로를 갖는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일상성을 시간과 공간에 대비시킨 거죠. 우리는 집에 있으면 은행에 있을 수 없다. 동시에 두 곳에 못 있죠. 집에 있으면서 사무실에 있을 수 없다. 동시에 두 곳에 못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디에? 시간과 공간에 어떻게 된다? 결속된다 그랬습니다. 그 시간과 공간은 경직되게 우리를 한 곳에 묶어둡니다. 장소에. 자, 결속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하게스트란트가 1970년대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한 상상력이었습니다. 안토니 기든스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구조화 이론의 마지막을 뚫고 나갈 때 하게스트란트의 이론을 통해서 구조화 이론을 갖고 나가는, 시간과 공간의 결속적인 부분, 장소적 결속을 가지고 이론을 움직여 나갔죠. 자, 그런 시대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1번 보실까요? 은행으로 이동합니다. 휴대폰 전화를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자, 딴 데로 가 있습니다. 은행 내에서는 또 끊임없는 이 모니터링에 의해서 우리의 활동이 감시되기도 합니다. 또 은행에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모바일 폰으로 굉장히 다양한 곳으로 우리의 거래처를 다양화시켜 나갑니다. 기업에 들어와서도 우리는 기업 그 자체 물리적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전 세계를 또는 다 지역을 한꺼번에 우리가 운영하고 정리를 합니다.
자, 이제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은 이동 방향이 다르고 그거에 대한 분기점들이 계속 달리 나타나게 되죠.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는 부재적 현존도 존재합니다. 지하철에 앉아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세계를 계속해서 넘나들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계속해서 발현을 시켜 나갑니다. 줌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이 줌이 나타내는 건 뭡니까? 현존적 부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같이 모여 있지 않지만 우리는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상 공간에 다 같이 만나고 그 시간만큼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않습니다. 거리를 초월합니다.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더군다나 PC방에 가게 되면 우리는 시각기기라는 그 기기에 앉아서 게임을 침투하면서 게임을 통해서 다양한 가상 공간의 극관성의 공간들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이미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도시는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얘기할 때는 선형적인 경관을 중심, 가로망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의 발달 과정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이제 가로망이 아니라 비선형입니다. 도시를 감싸고 있는 다양한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 많이 쓰는 스마트 시티라는 스마트 네트워크,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시는 비선형 공간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볼 뿐입니다. 우리 시야에는 잘 안 보일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차가 차 한 대만 자율로 주행하는 그러한 자율주행 시스템이 있다고 그 차 한 대만 갖고 있다고 자율주행이 가능해지겠습니까? 밑에 있는 기본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이동성을 촉진시키는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존재하면서 그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이모빌리티가 가능해지는 거죠. 또 하나는 스마트 QR코드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어느 도시든 가서 가면 명소가 있습니다. 명소에는 QR코드가 있습니다. 그 QR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핸드폰에 잘 맞춰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는 핸드폰에 나타난 그 장소의 특징, 그 장소의 또 다른 가상 공간을 타고 들어가게 되는 우리가 기존의 도시 경관을 하나의 텍스트라고 가정을 한다면 줄거리가 있는 텍스트라고 가정한다면 이제 도시 공간은 이러한 가상과 현실이 접목된 초연결형 텍스트로 변하고 있고 이미 그러한 실체들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하이퍼 텍스추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모빌리티 이거는 또 조금 있다가 김석중 박사님께서 또 잘 말씀해 주실 거여서 이러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가 결국은 다양한 네트워크, 비선형의 도시 공간을 통해서 교통수단과 도로, 인간 혼연일체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동성 모빌리티스를 촉진시키는 그러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 이동성 모빌리티와 모빌리티스와 공간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어디에 얼마만큼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고 또 어디를 더 우리가 심층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 1월 19일은 드디어 21세기가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2000년 1월 1일 날 밀레니엄이라고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21세기라고 얘기했지만 우리의 생활의 양식을 우리의 총체적 생활의 양식을 바꾼 것은 코로나였습니다. 그 2000년대부터는 20년 동안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부분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실질적으로 생활을 해왔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냐면 저는 코로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21세기는 코로나 시대 이후부터 코로나가 발발한 이후부터 우리는 21세기를 맞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보겠습니다. 1960년대에서 2020년대까지 60년 동안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수출 산업화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인 대국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국내에서 우리나라가 뭘 어쩌고 저쩌고 요구를 해도 이건 뭐 세계적으로 다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예. 자, 그때 우리는 우리의 전략은 뭐였냐면 추격하고 학습이었습니다. 선진국이 잘하는 거를 우리가 타겟을 두고 국가가 투입을 하고 지자체가 투입해 가면서, 물론 국가 주도형으로 투입을 했습니다만은 투입을 해 가면서 그 타겟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죠. 그리고 앞서서 선진국이 잘 하고 있는 것들을 이미테이션, 모방을 통해서 우리는 학습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높은 경지까지, 선진국에까지 이루어졌고, 또 우리 사회가 명시적으로는 산업 발전에 초점을 두고 우리 경제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근데 21세기 이때는 좀 달라졌죠. 먼저 우리는 이제 사회적 공간적 불균등이 굉장히 많이 심화되어 있다라는 걸 뭐 과거부터 인지는 했지만, 훨씬 더 그 심화, 지역 소멸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제 판이 달라졌습니다. 이때는 추격하고 모방을 했으면 됐습니다. 여기는 선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것도 어려웠어요. 타겟, 굉장히 자원이 없는 국가가 선진국을 타겟을 정해놓고 따라가고 학습하고도 어려웠지만, 이게 더 어려운 이유는 이제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선도해야 된다는 입장이 훨씬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시대 때는 산업 발전에 초점을 뒀다면, 지금 시대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학습하는 데에다가 초점을 두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선진국으로서의 어떠한 그 전방위적인 역할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시대는 이원적인 구조를 본다면 2020년 이전의 시대는 현실 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제조업 중심의 동력이었고, 대기업 중심이었고, 대면 산업이었고, 현장 근무를 중시하는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의 분위기가 이루어졌었고, 청년이 주로 여기서 성장이 돼 있었고, 일터라는 게 존재했는데, 이제는 가상 공간과 접촉하지 않으면 우리의 경쟁력을 얻기가 쉽지가 않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플러스 서비스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중소기업이 활성화해야 되고, 비대면 산업이 있어야 되고, 재택근무가 이루어지고 있고, 중장년층 중심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있게 되고, 이제는 1터도 중요하지만 3터가 1터가 되고 1터가 3터가 되는 이러한 국면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의 동력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커넥터 경제입니다. 현실과 가상 공간이 계속 끊임없이 접목돼야 되는 커넥터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커넥터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고, 이 커넥터 경제 이면에는 앞서서도 보여드렸다시피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과 새로운 교육 동력을 창출시켜내는 그러한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때는 이동성을, 모빌리티스를 강조하고, 이 모빌리티스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통섭적 회복력입니다. 통섭적. 단일 인자에 의해서 회복 요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융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대안을 찾아가는 그러한 사회가 이미 되고 있고,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어디다가 적용시켜 보려고 얘기하냐면은 산업혁신 플랫폼이라는 개념으로 이 부분을 적용을 시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동성은 사람도 이동시키고 물자도 이동시키지만 기업 간의 거래 관계도 이동시킵니다. 이 연구는 국토연구원의 조성철 박사께서 실질적으로 기업의 연계망들을 위계성과 동종 교류냐 이종 교류냐 이거를 놓고 한번 그 모형을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이것과 이동성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죠. 기업은 거래 중심으로, 거래가 없이 기업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물류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류의 컨트롤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기업 간의 거래 패턴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거래 패턴을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 그 원단계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조금 더 이거를 걷어내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어떤 기업이 이 연결의 중심성을 갖고 있느냐. 중심성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어떤 기업이 많은 포섭 기업들을 데리고 가느냐. 기업은 포섭력을 가지고 간다면, 둘째는 페이지 랭크의 연결성입니다. 어떤 기업이 이거에 중점적인 핵심 역량을 갖고 있어서 다른 기업들을 이끌고 나가느냐. 자, 여기까지는 기존의 이동성을 가지고 물자를 거래 받는 걸로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런 것들이 플랫폼이라는 그 하나의 경제에서 지속적으로 물류가 이 공급과 이 공급 체계가 지속적으로 그 전산화된 연결망을 이루고 통제되고 관리되는 방식에서 우리 제조업은 어디까지 왔느냐라는 부분이죠. 결국은 이제는 안정적인 거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동력이 아니라 이 거래 체계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끊임없이 분석해 내가면서 거래 체계의 가장 최적화된 패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최적화된 패턴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조직들한테도 이득을 줄 수 있는 최적화된 패턴을 찾으려면 결국은 뭐가 돼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모빌리티스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서 한 물류업체가 서울에서 춘천까지 또는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장 최적화된 경로로 물류를 배송하기 위해서 그들은 365일 각 매 10분마다의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에 서울의 물류배송센터에서 또는 인천항에서 물류를 배송할 때 강릉에 몇 시에 도착할까? 오늘 새벽 1시에 또 1시 20분에 출발시키면 몇 시에 도착할까? 자, 이게 결국 빅데이터로 모아져서 물류 체계가 성립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업의 거래의 이동성 패턴, 모빌리티스가 적용이 된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빌리티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업들은 주로 대기업입니다. 그들은 플랫폼을 갖고 있죠.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들은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스마트 공장의 1단계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물류나 제품을 관리하는 1단계에 도달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70%가 채 안 됩니다. 스마트 공장의 1단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 경제든 모빌리티스 경제든 기업 간 거래 패턴에서 실질적으로 핵심을 장악할 수뿐이 없는 건 대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이걸 프로토콜 경제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승자 독식 구조가 돼서는 안 되니까 합의에 의한 공유 구조로 가기 위해서 프로토콜 경제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뒤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은 물류, 제품의 부품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모빌리티스의 역량이 숨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경제거든요, 여러분. 기존의 파이프라인 경제입니다. 기존의 파이프라인 경제는 실질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굉장히 명확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는 건 뭡니까? 공급자와 수요자가 굉장히 명료하게 정해져 있어서 그 리그 안에 들어와야지 서로가 물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을 갖게 되죠. 기입니다. 그러나 플랫폼 경제는 어떻습니까?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이 업스트림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어렵죠. 예. 핸드폰 보실까요? 우리 핸드폰은 플랫폼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두 개의 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전 세계 안드로이드하고 iOS입니다. 자, 이겁니다. 승자들입니다. 이 두 개의 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하면서 전 세계의 많은 앱들이 이 두 개의 기업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게 플랫폼 경제입니다. 자, 이런 경제로 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러한 이 이동성을 중심으로 한 물류, 정보의 흐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플랫폼 경제가 잘못 돌아간다기보다는 지나치게 특정 기업에 의존하게 되면 승자 독식 구조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공공적으로 분산해 나가면서 각
가치 사슬의 영역마다 중소기업과 연계하고 대학과 연계하고 창업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자, 이러려면은 데이터의 이동성과 물류의 이동성과 플랫폼을 창안하는 방식이 각기 혼합적으로 결합이 되어야지 이 부분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지역에 있는 기업, 인구가 소멸됩니다. 지역이 소멸됩니다. 그 지역이 없어집니다. 자, 그럼 지역 망해야 되나요? 그럼 수도권만 모든 기업들이 다 올라가서 살아야 되나요? 스마트 공장의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무인 체제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에서도 우리가 노력을 할 경우 무인 공장을 통해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산 탕정의 삼성의 SDS 공장을 거대 공장을 지었습니다. 거기 어떻습니까? 종업원이 많지 않습니다. 무인 공장은 원래 많지 않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없음 고용이 돌아갑니다. 자, 이러한 역량들이 중소기업한테 퍼져나가면서 그 부분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연구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개선이 될 때 제조업도 변화가 될 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청년이 왜 제조업 가기 싫어합니까? 일이 많고 거칠고 더럽고 힘들고. 스마트 공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 청년은 뭘 먹고 삽니까? 현존적 부재, 부존적 현재, 이걸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미지를 먹고 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대구에 제3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3산업단지에 있는 태국인 노동자의 근로자의 그 한 달 급여가 45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청년은 가지 않습니다. 그 굉장히 어려운 곳이라는, 굉장히 힘든 곳이라는 거죠. 기업인에 의하면 그 450만 원을 주고도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가 힘든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다라고 하소연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제조업이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스마트하다면 보다 깨끗하고 보다 확실한 환경을, 하지만 이 스마트 팩토리와 이 플랫폼 생산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기술이 필요하고 상당히 고숙련의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우리가 도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양한 공간 영역에서 계속해서 결합을 하고 융복합을 해야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가야 되고, 또 하나 플랫폼과 아무리 이모빌리티 생산이 같이 이루어지고 이모빌리티 사회가 이루어져도 뭐가 돼야 됩니까? 플랫폼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플랫폼의 리더십이 만들어져야 되고 플랫폼의 파트너십이 있어야 되고 플랫폼의 스폰서십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를 돌아가신 우리 카이스트의 이민아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좀 속된 그분 말씀 그대로 빌자면 플랫폼이 잘 이루어지려면 물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원 관리를 잘 해야지 그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움직여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랫폼은 반드시 규율이 따라야 됩니다. 신기술은 반드시 규율을 중심으로 갈 수뿐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동성을 모빌리티스를 확보하는 과정도 이러한 플랫폼의 리더십과 파트너십과 스폰서십이 결합돼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플랫폼은 망가집니다. 자, 이건 하나의 예로 플랫폼 경제가 가장 초연결형 플랫폼 경제가 확대가 됐을 때,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업 간의 거래가 되는 물류가 끊임없이 컨트롤되고 모니터링되고 분석되면서 최적의 거래 관계 시스템을 만들 때 다양한 요소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한번 그림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엔 또 이제 뭐가 중요합니까? 이제 중요한 기업이 데이터 기업이 중요하죠. KT, 네이버 등등의 더존비존, 우리 춘천에서는 이런 데이터 기업들이 중소기업부하고 뭐를 맡습니까? 스마트 공장과 연결되고 또 창업 벤처 기업과 연결되면서 끊임없이 기업의 데이터들을 축적시키고 관리해주면서 뭐가 됩니까? 데이터 자체가 자산이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산업부로부터 국가혁신 클러스터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전국 14개 지역을 분석했는데 기업이 25,000개입니다. 25,000개의 기업을 분석했는데 한
업체로부터, 한 회사로부터, 데이터 회사로부터 한 개 기업에 한 주를 사는데 데이터가 1,0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싸다 생각을 했는데 25,000개니까 2,500만 원 이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분석을 안 하면 일일이 당신은 연결망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손으로 다 하겠어요? 이거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 연결망을. 이젠 이미 이런 시대로 들어왔고 그 데이터 기업은 끊임없이 기업들이 그 데이터에 업데이트를 시키면서 그런 정보를 팔고 우리 연구자들은 그걸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내면서 거래에 최적화된 요소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 기업과 연결돼서 데이터에 대해서 기업을 관리하면서 이 관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창업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창업을 지원하게 되고 다양한 솔루션이 나오게 되는 이런 시대가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자, 좀 생뚱맞은 얘기입니다. 적경지역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적경지역이라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이 웃으실 수도 있습니다. 적경지역을 첨단 산업지역으로 만든다? 하이테크?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그 과제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적경지역을 첨단 산업지역으로 만드는 겁니다. 국방부의 가장 골칫덩어리가 적경지역의 군부대를 축소하고 폐지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게 나가지만 말고 국방의 기술을 거기에 살고 있는 군인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이전을 시켜서 민간 기술로 전환시키는 건 어떠냐. 그래서 제가 명명하기를 이거를 평화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경지역에서 무기를 만들면 안 되겠죠. 이거를 국방기술은 굉장히 좋은 기술입니다. 저는 강원대학교 오기 전 직장이 항공우주연구원이었고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기술입니다. 미국의 하이텍 산업, 첨단 산업이 활성화된 것도 이러한 국방 기술이 민간 기술로 전환되면서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좋은 아이디어라고 격려도 많이 하셨고 또 그게 되겠느냐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국방은 세 개의 축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희 군부대는 여기저기 있습니다만 크게 이제 적경지역 축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대전 여기가 이제 계룡대니 본부가 있고 국방과학연구소 ADD라고 얘기하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있고요. 방산업체가 있는 창원 쪽, 경남 이쪽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 제안은 이 국방기술을 공급하는 대전 쪽에서 창원과도 연계하지만 이 적경지역을 타고 들어 올라오면서 적경지역에 실질적으로 있는 주민과 거기에 있는 기업 또 군인들한테 창업교육이나 이걸 통해서 민간 창업을 하는 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창업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죠. 예를 들면은 국방과학기술이 기술을 가지고 현직 퇴직 군인들을 직접적으로 창업을 교육시켜서 지역 내 창업하는 방향이 있을 거고 적경 지역에 없는 수도권이든 뭐 다양한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이전시키면서 조건을 자회사를 적경 지역에 설립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자 이거를 접근을 작년 9월부터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도 많이 했고 안 된다고부터 얘기 많이 하죠. 자 근데 2021년 3월 그 국방부에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양구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방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기업 조사를 했더니 29개의 기업이 이전받을 수 있더라. 그 중에 일주일 뒤에 다시 정리를 해서 그 중에 13개 기업이 가장 지금부터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더라. 자, 이게 국방부의 진단이었습니다. 제 진단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공장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여기에 그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스럽지만 저는 모든 것이 만능적으로 이러한 초연결형 이동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중에 우리가 이러한 이동성의 어떤 개념들, 스마트 공장의 개념들, 굳이 많은 사람이 없어도 충분히 생산을 해낼 수 있고 이런 데이터들을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첨단 기술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것 이건 나는 이동성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안 된다고 저한테 얘기한 분들은 아마 이동성 개념을 잘 몰랐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하나, 둘 우리가 만들어야 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중심에
그 중심에 공공정책에서 중요한 게 나비스입니다. 나비스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의 정책들을 수용해 왔고 공지해 왔고 또 그것들을 누적시켜 왔습니다. 이거 사실 빅데이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나비스가 갖고 있는 거기에 있는 문헌들이나 문건들이나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을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그 텍스트 마이닝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을 한다면 우리나라 정책 흐름의 역사와 그걸 다 잡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공 포털이죠. 이거를 실질적으로 공간적인 축지법이죠. 이제는 마음대로 접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하이퍼텍스트로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언제든지 정책 지침을 삼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저는 이 나비스도 그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이 이미 접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한 모빌리티스를 조금 더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안을 좀 해봅니다만은 자, 인프라스트럭처, 모빌리티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습니다. 모빌리티 인프라스트럭처는 단순한 시스템이나 구조물이 아니라 이 시스템이나 구조물이 우리의 삶을 조직하고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대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인식의 틀을 형성하는, 그래서 저는 나비스가 앞으로는 현재 정보협력 플랫폼, 공공적인 제공기구로서의 플랫폼에다가 모빌리티스 개념을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개념을 적용을 해서 플랫폼 스트럭처라는 개념으로 거듭나면서 실질적 공공 사이트라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돈을 받을 수는 없죠. 하지만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자를 가져서 대중성과 또 그 대중적 포섭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입장에서 그 제안을 한번 드려봤고요. 나중에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이 된다면 오늘은 뭐 발표가 여기까지고 이러한 그 나비스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스트럭처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